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심리치료 분야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애착 이론을 실제 치료 현장에서 어떻게 더 생생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원린 10장 PDF 발췌본을 바탕으로 해서요. 상호 주관성, 그리고 관계적 관점, 어쩌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개념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주로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을 좀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학술적인 글 같아요.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요즘 심리치료가 얼마나 그 관계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 현대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는 글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예전처럼 한 사람의 마음속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요.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관계, 네, 그 관계 자체가 어떻게 치유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관계적 전환이니 뭐 상호 주관성이니 하는 말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당신이 핵심 아이디어를 확실히 잡고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기본부터 좀 짚어보죠. 볼비의 애착 이론. 이야, 정말 혁명적이었잖아요. 아이하고 양육자의 그 끈끈한 유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대단한 이론도 처음에는 실제 상담 장면, 그러니까 치료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좀 거리가 있었다, 부족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맞아요. 볼비 이론이 물론 인간 발달의 큰 그림, 특히 관계의 중요성을 딱 알려준 건 정말 큰 공헌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당장 그래서 상담할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이 질문에 답하기엔 좀 뭐랄까 막연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전통적인 정신분석은 주로 환자 한 사람의 내면 세계, 그 1인 심리학 원 퍼슨 사이콜로지라고 하죠. 여기에 집중했어요. 마치 현미경으로 환자 마음속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자는 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할, 거의 뭐랄까 하얀 가운 입은 과학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료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의 뭐 병풍 같은 그런 중립적인 역할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네요. 그래서 치료자가 환자에게 느끼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 즉 역전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같은 건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는 골칫덩이, 뭐 이런 취급을 받았고요. 어이쿠, 저 치료자 자기 문제 때문에 환자를 객관적으로 못 보네.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관계적 전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치료가 환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치료자와 환자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판을 뒤집는 아이디어 같아요. 맞아요. 마치 혼자 추는 동무가 아니라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왈츠 같은 거죠. 뭐 미첼이나 스톨러로, 벤자민 같은 학자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치료자와 환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그 상호적 영향, mutual reciprocal influence를 인정하는 겁니다. 환자가 치료자에게 영향을 주듯 치료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심지어는 속으로 하는 생각까지도 알게 모르게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치료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더 이상 없애야 할 오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웬 레닉이라는 학자는 이걸 줄일 수 없는 주관성, irreducible subjectivity라고 표현했는데요. 말 그대로 치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오히려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로 본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치료자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게 상호 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건가요? 이건 그냥 두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요. 주관적인 경험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주목합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악기가 만나서 때로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고 때로는 또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해요.
내터슨과 프리디먼은 이걸 두 주관성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치는 것만큼이나 혹은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 바로 이 치료실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오고 가는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탐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순간순간에 살아있는 상호작용이 바로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이라니. 근데 애착이론은 보통 어린 시절 경험, 그러니까 과거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상호주관성이랑 애착이론, 이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좀 다른 결 같은데. 관계를 형에 있잖아요. 볼비가 말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거 있죠. 어릴 때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계에 대한 나름의 지도 같은 거. 근데 이게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관계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불안정 애착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치료자를 만나서도 혹시 날 버리지 않을까 하고 막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회피적인 사람은 너무 가까워지면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거리를 둘 수도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호주관성 이론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애착 이론이 설명하는 그 패턴들이 지금 여기 치료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안정감을 느끼는지, 감정 조절이 잘 되는지, 아니면 의존하고 싶은 마음과 독립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 이론이 관계의 어떤 내용이나 밑그림을 설명한다면, 상호 주관성은 그 그림이 지금 이 순간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색칠되고 경험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애착 패턴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관계에서 살아 숨쉬는 걸 직접 다룬다는군요. 야, 이건 정말 치료의 풍경을 바꾸는 이야기네요. 그러고 보니 자료에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다중적 자기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나는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뒤집는 아이디어 같아요. 그 해리스텍 설리번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었죠. 네. 썰리브는 우리가 고정된 하나의 성격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체계, 셀프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랑 있을 때의 나와 직장 상사 앞에서 딱딱하게 격식 차리는 나는 꽤 다르죠. 필립 브롬버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해리, 디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자기 경험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단절시키는 것이 꼭 심각한 정신병리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방식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봤어요. 마치 우리 안에 여러 개의 자기 상태, 셀프 스테이츠가 있어서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다른 상태로 스위치가 탁 쳐지듯 옮겨다닌다는 거죠. 어떤 상태는 되게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지면 또 다른 상태는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이 여러 개의 방을 가진 집 같은 거군요. 평소에는 이 방 저 방 자유롭게 오가는데 때로는 어떤 방은 문이 굳게 잠겨 있거나 어떤 방은 다른 방들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럼 건강하다는 건 이 방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고 각 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 특정 방에 갇혀버리거나 방들이 서로 너무 단절되어 버리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양한 자기 상태들을 유연하게 경험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반면에 심리적인 어려움은 종종 특정 자기 상태, 예를 들어 늘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에 갇혀 있거나 다른 자기 상태들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마치 따로 노는 것처럼 해리된 상태와 관련이 깊죠. 그래서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 상태가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좀 더 유연하게 연결하고 통합해서 더 전체적인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여러 모습의 자기를 강조하다 보면 예전에 쓰던 개념들도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이, 트랜스퍼런스요. 예전에는 환자가 과거 부모님한테 느꼈던 감정을 뜬금없이 치료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일종의 왜곡이라고 봤잖아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봤죠. 마치 환자가 과거 필터를 낀 안경으로 치료자를 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계적 관점에서는 이걸 단순히 환자의 착각이나 왜곡으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환자가 세상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 즉 세상을 조직하는 원리이면서 동시에 현재 치료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료자를 계속 비판적으로 대한다면 그건 단순히 과거의 비판적인 아버지를 투사하는 걸 넘어서 지금 이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 실망감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는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지적하기보다 당신이 지금 나를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관계 안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탐색하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환자의 반응을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로 본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치료자가 환자에게 느끼는 감정, 그 역전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는요. 예전엔 완전 골칫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관계적 관점에서는 치료자의 감정 반응을 치료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정보 중 하나로 여깁니다. 정말로요. 치료자가 환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지루함, 짜증, 안쓰러움, 불안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치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환자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셉 샌들러가 말한 역전이 역할 반응성, Countertransference Role Responsiveness 라는 개념이 이걸 잘 설명해 주는데요.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치료자에게 특정 역할, 예를 들면 돌봐주는 엄마나 비난하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치료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역할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향을 말해요. 이걸 알아차리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게 환자와의 관계에서 뭘 의미할까?라고 성찰하는 과정 자체가 치료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치료자가 느끼는 지루함조차도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치료자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각인데요. 그럼 환자가 치료에 협조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항, 레지스턴스이나 치료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중립성 개념도 당연히 바뀌겠네요. 그렇죠. 저항은 더 이상 환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치료를 방해하는 걸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 혹은 익숙한 고통이라도 그걸 놓기 싫은 마음, 또는 아직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소통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상담에 늦는 행동은 어쩌면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치료자가 완벽하게 감정을 숨기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중립적인 척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 자신의 주관성,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감정, 편견 같은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환자의 경험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예요. 이걸 로이 셰이퍼는 훈련된 주관성, disciplined subjectivity라고 불렀고 자신의 선입견을 잠시 괄호 안에 넣어두고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듣다 보니 정말 치료의 초점이 관계 그 자체로 옮겨가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런 관점들이 실제 치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료에 실현, enactme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어렵게 들리지만 중요한 개념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실현은 말 그대로 실제로 연기한다는 뜻인데요. 치료 상황에서는 환자와 치료자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관계 패턴이나 갈등을 치료실 안에서 행동으로 다시 재현하는 걸 말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늘 무시당했던 환자가 치료자의 말을 계속 무시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고 치료자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방어적이거나 짜증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과거 드라마의 대본을 현재 무대에서 배우만 바꿔서 다시 상연하는 거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때 잠깐, 지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패턴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라고 함께 탐색하기 시작하면 그 반복되는 패턴의 뿌리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라고 말하는 거죠. 와, 무의식적인 패턴을 행동으로 재현하는 걸 알아차리고 함께 다룬다니 정말 강력하겠네요. 그럼 치료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자기 개방, 셀프 디스클로저는 어떻게 보나요?
이거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자의 자기 개방이 치료자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관계적 관점에서는 때로는 치료자가 자신의 감정, 예를 들어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라든지 혹은 제한적인 생각, 아주 드물게는 관련성 있는 개인적 경험을 아주 조금,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진솔하게 만들고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기준은 항상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최우선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토마스 오그던이 말한 분석가의 제3자, The Analytic Third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건 환자와 치료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지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제3의 공간 같은 거예요. 이 공동 창조된 공간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이해, 그리고 치료적 경험이 탄생한다고 보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치료 관계, 그 자체가 치유의 장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안전한 기반 안에서 환자는 과거에 충족되지 못했던 애착 욕구를 건강하게 경험하고 안정감 같은 거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이걸 담아주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며 성장하는 자기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애착 이론이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지도, 왓을 보여줬다면 상호 주관성과 관계적 관점은 그 지도를 들고 실제 치료라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우로 길을 찾아가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생생한 과정, 프로세스와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애착 이론이 관계의 어떤 구조나 내용에 주목했다면 상호주관성은 그 내용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경험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치료자는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나 해석가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면서 환자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자세, the intentional stance를 가지고 환자의 미묘한 신호와 경험에 깊이 조율된 반응, attuned responsiveness를 하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 이론을 실제 임상에서 더욱 풍부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상호주관성 관점의 핵심 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당신과 함께 애착 이론을 넘어서 심리치료에서 관계와 상호작용, 그 자체가 어떻게 치유의 열쇠가 되는지 이 상호주관성과 관계적 관점이라는 렌즈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치료자와 환자, 두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가 만나 만들어내는 그 역동적인 공간의 힘, 그리고 전이나 역전이 같은 익숙한 개념들이 얼마나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봤죠. 특히 하나의 나가 아닌 여러 모습의 나라는 다중적 자기 개념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에 한번 비춰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관계들, 가족, 친구, 연인 혹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주로 어떤 모습, 어떤 자기 상태로 존재하시나요? 혹시 관계에 따라 눈에 띄게 달라지는 당신의 모습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앞에서는 유난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쉽게 위축되지는 않나요? 이런 다양한 당신의 모습들이 혹시 당신의 어린 시절 애착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관계들을 통해 어떻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작은 성찰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